한자는 상형 문자, 즉 그림 문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자는 그림 문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에도 옛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이 조금 변화가 되어서 남아 있어요. 왜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본수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본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왜 변화되었냐면 먼저 볼까요? 우리가 동그란 입을 표현할 때 동그란 입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하죠. 동그라미를 네모나게 표현했어요. 자, 한자의 첫 번째 음식은 뭐냐면 동그라미와 여러 가지 형태를 네모나게 표현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겠죠. 종이가 없으니까 대나무나 나무 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글자를 썼어요. 대나무를 딱 쪼개서 판을 만들어가지고 주깔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글자를 썼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글자를 새겨 썼겠죠. 자, 송곳으로 글자를 새겨 쓰다 보니까 송곳을 팔 때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동그라미가 쉽겠어요? 네모가 쉽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그라미보다는 네모가 쉽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원칙을 보면 우리가 풀의 싹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풀초자 있죠. 자, 옛날에 이렇게 썼던 글자는 지금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곡선, 이 부분 곡선으로 된 이 부분 어떻게 써요? 쫙쫙 폈죠. 그래서 한자는 두 번째 원칙은 곡선은 직선으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원리겠죠. 곡선보다 직선을 파는 게 쉽겠죠.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한자는 글자를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쓰는 것보다 세로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볼까요? 이게 뭐죠? 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원칙에서 뭐라고 했어? 동그라미를 여러 가지 형태를 네모나게 쓰라고 했었죠. 그리고 안에 있는 동공부를 이렇게 똑같이 네모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눈목자예요. 눈목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죠? 이렇게 세워 쓰죠. 그죠? 세 번째 원칙은 바로 한자를 이렇게 세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사람의 자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에서 양팔을 쫙 벌려놓은 큰 대자 있죠. 자, 사람의 자하고 큰 대자랑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 두 글자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위에 머리 부분이 없다는 거죠. 얼굴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는 어떤 사람이나 또 동물의 형태를 그릴 때 머리 부분을 생략했어요. 한자는 그렇게 동그라미나 곡선하고는 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본수업에서 변화된 과정을 언급할 테니까 자, 이 원칙을 생각해두고 염두에 두고 바로 본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수업에 입술의 첫 글자는 입구자인데 자, 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또는 타원형의 입술을 어떻게 네모나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입술의 모습을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한 글자가 입구자입니다. 자, 입구자는 다른 글자와 같이 쓸 때 입의 의미로 쓰일 뿐 아니라 입, 출입구, 그죠? 또는 구멍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입, 출입구, 구멍 잘 기억하시고 다른 글자 같이 수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구자에 큰 입구 있죠. 그래서 입구보다 더 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큰 입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에어쌀 위 또는 나라국자 일부분이죠. 그래서 나라국자라고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식 명칭은 에어쌀인데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성에 의해서 성으로 둘러싸서 에워싸서 있는 모습이겠죠. 맞아요. 에워쌌다는 것은 어떤 성이나 울타리나 국경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라국자도 마찬가지로 울타리 국경선이 쳐져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공간 넓은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올 때는 어떤 성이나 울타리나 국경선에 둘러싸여 있는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건 큰 입구야. 자, 성이나 또는 울타리나 위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앞에 위에 속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이나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니까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인수, 가둘수자, 제수할 때 이 글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혀설자입니다. 혀설자. 자, 혀설자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타당한 선생님 봤을 때 가장 타당한 설은 뱀의 낼름거리는 혀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자, 이 뱀의 혀끝을 보면 사람 혀가 다르죠. 사람 혀하고 다르죠. 사람 혀와 달리 어떤 끝이 갈라진 모습을 표현했겠죠. 이걸 다시 문자로 표현해보면 뱀의 입에서 그죠? 혀를 쭉 뻗어가지고 혀를 갈라져 낼름내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입의 앞에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겠고, 자, 그래서 한자는 어때?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일천천자처럼 변해버리죠. 그래서 일천천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천천자처럼 변형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오늘날로 쓰면 혀가 내름거리고 입에 혀가 나서 낼름내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글자 혀설자를 좀 안경이가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천방지축 입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물론 천방지축 할 때 천은 일천천자가 아니고 하늘천자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천방지축 입 그렇게 외우시는 것도 쉽게 암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혀설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발자입니다. 이 가로 발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입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구하고 잔이 똑같아요. 옛날 그림이 똑같아. 근데 아까 입구에서 이 부분이 없었죠. 가운데 부분이.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가로, 또는 마을 발자에서 이게 붙어 있죠. 자, 입의 모습에서 입구자에서 어때요? 가운데 한일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한일자가 들어가가지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구별해서 쫙 벌린 모습을 표현한 거야. 입술을 벌려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라는 의미의 가로된 발자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입술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입구자와 달리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가로된 발자고요. 자, 옆에 있는 해일자입니다. 해일자 또는 날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의 모습을 먼저 만들었어요. 해가 동그란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모나게 표현했죠. 한자는 동그라미를 네모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동그라미를 네모로 표현했고, 그리고 태양 가운데 있는 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의 모습을, 그리고 태양의 가운데 있는 흑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해 또는 날일자라고 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가로발자와 해일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뭐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없죠. 이건 적고요. 그래서 다른 글자하고 가로발자나 해일자, 그러니까 다른 글자하고 같이 조합하였을 때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 이렇게 좁은 형태, 날일자 형태로 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옛날 창을 보면 해 모양일 때도 있고 입의 모양일 때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가로대왈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 큰 대자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큰 대자에다 위에 비늘을 꽂는 모습 있죠. 결혼하면 비늘을 꽂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남편 붙자, 지안이 붙자이고 남편 붙자. 이 두 남편이 그죠? 서로 밑에서 가로대, 날일자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제 그림을 보면 입술의 모습이겠지.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건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바꿔가면서 교체하면서. 그래서 바꿀 책자이죠. 자, 해일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원자입니다. 자, 말씀 원자는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에서 나갈나갈 나가는 거죠. 이걸 문자로 표현하면 입에서 말이 나갈나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자는 또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세워 쓴다고 했었죠. 세워 쓰다 보니까 입에서 소리가 나갈나갈 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원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음자입니다. 자, 소리 음자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데 입술의 모습이 들어갔죠. 근데 오늘날 글자 모습 마치 해일자, 날일자처럼 표현했지만 옛날 그림을 보면 입술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에 태평소, 지금의 나팔과 같은 악기 모습입니다. 입술로 이런 악기를 쨍 하고 부니까 악기를 부니까 이거 소리가 이렇게 쨍 하고 나갈 모습을 표현했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자에서는 각지에 쓰니까 각지에 써보면 마치 피읍자처럼 쓸 수가 있겠잖아요. 여기서처럼 그죠?
그래서 입으로 앞뒤 나팔관을 불어서 소리가 쨍 하고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게 소리 음자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 소리 음자에다가 이 나팔관을 불어서 소리가 쨍 하고 나가는 모습에 밑에 양 단위를 붙여보면 어떤 모습이 되면 마칠 경자예요. 자, 사람이 서서 입으로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어떤 일의 끝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필경할 때 이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한자를 세우신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의 이 곡선 부분을 직선으로 표현했겠고, 그죠? 그리고 이 눈동자의 동공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겠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어놨겠죠? 그래서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하니까 눈의 모습이고, 눈을 세우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자를 세우신 거니까 한자의 선생님의 첫 번째 원리를, 원칙을, 규칙을 설명했던 규칙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세웠어. 그린 모습으로 이게 눈목자예요. 자, 눈목자 밑에 볼견자가 있네요. 말 그대로 이건 양다리, 사람이 양다리 서서 눈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겠죠? 그래서 볼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머리, 혈, 머리, 수, 얼굴, 연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머리가 있죠? 머리에 이마가 있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턱에 수염도 날 수 있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마 부분 있죠? 이마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죠?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와 눈 사이에 미간이 있겠죠? 자, 이마 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 당연히 머리 숫자겠죠. 그래서 많은 머리카락을 다 쓰지 않고 그냥 한자 글자로 문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카락 두 가닥을 표현한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머리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반면에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고 눈 밑에 턱이 있죠. 이 턱 밑에 수염을 이렇게 표현하면 머리 혈자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얼굴 면자입니다. 이 얼굴 면자. 자, 얼굴 면자는 말 그대로 하면 눈 가에 뭐가 있어요? 이거 볼이 있겠죠, 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볼, 타원형을 어떻게 쓴다고 한자에서는 각지게, 또 꺾어서 쓰다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의 모습이냐면 얼굴의 볼의 모습을 표현한 거야. 하나 진짜 얼굴 형태가 아닌가 볼까요? 자, 클석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클석자를 보면은 앞에 돌 석자가 들어가고요. 옆에 머리 혈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석사, 발석사 할 때 석자예요. 근데 이거 풀이하면 어때요? 돌 머리일까요?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돌 머리가 아니고 큰 바위 얼굴입니다. 옛날에 관상학적으로 머리가 큰 사람이 크게 된 사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위처럼 큰 얼굴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클석자가 되지고 석사, 박사 때 석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얼굴, 큰 인물. 그래서 잠깐 또 머리 숫자입니다. 이 머리 숫자에서 보면은 사람의 머리잖아요. 이 사람의 머리, 그다음에 이 모습. 사람이 이 글자가 나오면 계속 진행의 모습이야. 머리,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머리 숫자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 도자기 타고 또 머리를 봤을 때 사람 머리에 생각이 가는 거지. 사람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도리 도자기 합니다. 자, 다음에 신하 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하가 임금을 벗을 때 빤히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보겠죠. 그래서 신하가 이걸 볼 때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 게 신하 신자예요. 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잠깐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눈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 한자는 이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하 신자는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있는 임금 앞에서 빤히 쳐다보지 못하고 내리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 게 신하 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칠 간자입니다. 또 미칠 간자이기도 하고 게으름 간자이기도 하고, 미치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어떤 정신이 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야, 눈이 머물다, 이르다, 시선이 이르다, 그런 의미의 미칠 간자거든요. 자, 말 그대로 시선을 사람이 서서 어떤 모습, 어디를 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야. 옛날 상에 보면 사람이 서서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눈의 모습이고 눈썹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이쪽 부분을 표현하다 보면은, 자,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동공부분 있죠.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그리고 눈목자에서 이렇게 눈을 표시하지 않고 동공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눈썹이겠죠. 눈썹을 각지게 직선으로 표현해버린 거고, 눈에 동공을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의 자가 뒤집어져 들어가는 모습이 있죠. 자, 이 글자는 이제 변화를 한자입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사람이 앉아 있거나 또는 늙어서 꾸부정한 모습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붓고 걷는 모습을 표현한 게, 눈도 보니까 시야가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미칠 간자로, 다른 글자와 같이 결합할 때 이 글자는 눈을 크게 뜨고 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죠. 근데 앞에 언덕 글자를 한번 집어넣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하는데 언덕이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하는데 언덕이 가로막고 있어요. 시야를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번 수업의 마지막 글자이고요.